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학교 교육이 보호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제로는 제가 이제 고아 인식 개선을 통한 좋은 세상 만들기로 정해 보았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학교 교육이 보호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정 배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성장할 때 가정뿐만 아니라 그 마을과 그 사회 모든 어떤 영향을 이제 받듯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 소개입니다. 이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몇 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고아사례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몇 년간 반장을 했는지, 그리고 옥조 건정 훈장을 수여하였다. 장학사에 합격하였다. 틀린 건 이제 3번이고요. 이거 되게 생각 얘기할 때 재미있게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고등학교 때 2년간 반장을 했고요. 저희 남고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힘도 쓰고 공부도 좀 하면서 스스로 좀 이렇게 반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있다 보면 더 주눅이 드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되었고, 5살에 어느 보육원 앞에 제가 부모님이 저를 놓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세한 소개는요, 제가 지루할 때쯤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의 제목은, 죄송해요. 제가 맨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오늘부터 그렇게 하려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소개를 드립니다. 예. 세바시를 오늘 보면서 오다 보니까 켈리체라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좋을 듯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아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제가 초등학교 때 받았던, 선생님들로 인해서 받았던 서러움이라든지 친구 관계의 문제라든지 친구들과 싸우면서 제가 받았던 서러움들, 그리고 심지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자녀가 우리 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얼굴도 예쁘고 남자인데 예쁘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 자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는 부모님 안 계실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다 지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한번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희망도 주고, 한편으로는 이 어떤 서러움과 현실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은 있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학교에서 다문화 친구들, 탈북 청소년, 장애인 친구들 멘토 사업을 하다 보니 그 가운데 취약계층도 있는데 그 취약계층에 가장 힘든 아이가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취약계층에 보호아동이 빠져 있더라고요, 주로 보면.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도 무심결에 그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말을 하겠지만 학기 초에 부모님 없는 사람 손들어, 이런 얘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여러 60명 정도가 같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한 명이 무언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싸우면 전체를 집단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수없이 당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이 보면 교무실에 끌려오는 애들 보면 주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빠하고 사는 아이들 보면서 가정이 문제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그 말도 맞긴 맞지만 그럴수록 그 아이들을 더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물론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요,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고아여도 괜찮다. 뭐, 여기다가 뭐 한번 선생님들도 배경이 다 다르죠. 아마 선생님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한부모도 계실 테고, 뭐 심지어 미혼모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장애인 가족도 계실 거고요. 입양 가족도 계실 거예요. 그 입양 가족이어도 괜찮다. 장애인이어도 괜찮다. 그리고 보호아동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게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저는 사실 제가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릴 때 믿음이 없었지만 제가 뭐 큰 잘못을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면 제가 큰 어떤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정말 친구들도 많이 때렸는데 저의 잘못은 있긴 있지만 제 잘못은 다 그 환경이 저를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불굴의 의지라든지 뭐 그렇게 제가 전설적이거나 그렇게 저를 평가하고 싶지는 전혀 않지만 작은 어떤 뭐 시사적인 부분을 알리고자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제목은 행복한이라고 정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 아닐까, 누구나. 그리고 고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은 고아가 된다, 여러분. 그렇죠? 이 고아라는 게 외로운 아이를 말하는 건데 부모님이 있어도 고아가 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저는 빨리 고아가 됐을 뿐이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고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1950년대 전쟁 고아부터 전쟁 고아들을 집단 수용하고 집단 수용하면서 어떻게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육 체계가 유지되면서 통계로 보면 노숙자의 절반이 보육원 출신이며 교도소에 있는 분들의 50% 이상이 보육원 출신이며 뭐 또 유흥가나 사창가 있으신 분들도 대부분 보육원 출신이었다. 뭐 그런 것들을 심심찮게 저희 듣고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나 고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아를 편애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 거고요. 선생님 좀 말이 좀 어렵습니까? 지금 한 장에 제가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데 좀 길게 설명했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오늘 초점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시고 선생님들 저는 체육교사예요. 제가 다들 어렵게 뭐 살고 계시지만 정말 어렵게 학원 다니지 않고 임용고시를 한 번만에 패스를 하는 그러한 또 놀라운 제 나름의 좋은 기회인데요. 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2, 3년 전에 이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보호아동이 좀 더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고 심지어 제가 어떤 여중에서는 제가 성장한 보육원의 동생, 후배를 담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어른이 된 눈으로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조금만 길을 잡아주면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 보호아동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 분들을 모르면 그분들을 불편해하고 뭔가 동정의 어린 눈을 보듯이 고아들도 알리면 알릴수록 뭔가 더 보호 아동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율곡고등학교에 후배가 있는데 ROTC 주니어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ROTC 주니어라고 군인처럼 뭐 가끔씩 봉사를 하는데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그냥 물질적으로 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사전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강의를 듣고 아이들이 또 보육원에 가서 자신의 어떤 가정 환경과 또 이 아이들 또 특별한 곳에서 사는 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자존감 회복이라든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폭넓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학생과 교사 간의 교섭권 이래가지고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제 학생들의 권리가 너무나 막강해지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말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학교에 이끌어가는 건 좋지만 그들의 권리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처럼 보호아동의 권리가 어디까지인가, 그걸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 열어보죠. 한번 보호의 유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얼굴 잘 안 보이지만 아마 교수님께서는 여러분 얼굴이 다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호의 유형 알고 계십니까? 자, 가정보호 손 들어 보시죠. 가정보호가 우선이다. 보호의 유형. 손 드시면 정희도 선생님, 뭐 사업, 예, 아니 손만 드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예, 대답은 손. 그 다음에 시설 보호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규석 선생님 깜짝 놀라셨어요. 정답은 가정보호입니다. 예, 틀린 분도 계셔야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보호는 가정이 보호가 돼야 돼요, 우선요. 시설 보호, 제가 사진만 봐도 너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호는요, 가정 보호가 우선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시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최대한 임시 보호 시설이 6개월도 하고 한데 거의 가정 위탁이나 뭐 입양보다는 시설 보호를 거의 우선으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 스스로도 주변에 소개할 때요, 저는 시설에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너 왜 이래? 이러면 저는 시설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주변 어른들이 다 이해를 잘 해줬어요. 쟤는 보육원이라는 시설에 사니까 돈을 훔칠 수 있구나, 싸움을 하는구나. 그거를 어떤 아이들은, 지능적인 아이들은 그것을 이용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또 이용한다는 거 알면서도 또 봐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참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예. 보육시설처럼 제가 시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면 정신질환 재활시설, 약물 중독자 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치료시설, 심리치료시설처럼 제가 보기엔 조금 뭐랄까 부정적인, 좀 약해 있는 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시설이라는, 그래서 좀 이렇게 시설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다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걸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저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 가족입니다. 예.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또 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죠. 아마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아마 예, 뭐 100명, 저 때는 160명 가량 있고요. 종종 이런 사진을 좀 찍었어요. 예. 아동 양육 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저는 아동 양육 시설 대규모의 시설에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좀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 다른 그룹홈이나 이런 데하고는.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성장을 하면 분단이 있습니다. 분단이 있어가지고 뭐 무슨 집 나누어서 한 엄마와 함께 한 보육사와 함께 살게 돼요. 그러면 형들부터 작은 아이들처럼 같이 이렇게 살게 되죠.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얼핏 봐도 제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보육사님 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죠. 예. 뭐 사진 보고 생각난 얘기인데, 이건 그냥 남자들 다 모여 이래가지고요, 군대처럼 다 모여 이렇게 축구하러 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학교 뒤에 여중이 있었는데 그 여중에 주말에 모여서 축구를 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주로 저는 이제 골키퍼를 봤는데 고등학생 형들이 공 물고 오면 거의 다리가 안 움직이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거의 덤프트리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예, 어렵게 축구를 배워서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축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고단한 삶도 있고 힘든 삶도 있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들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또 제가 뼈저리 느낀 것 같습니다. 참 뭐 밝게 웃고 있지만 뭐 시합에 지면 혼나기도 하고 뭐 엎드려 뻗치도 하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뭐 저희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아동 복지시설에 산 친구들이 5년만 살면 군대를 가지 않아요. 예, 군대를 못 갑니다. 아니 갈 수 있습니다. 사병으로. 근데 ROTC에서 저는 떨어졌어요. 그것도 차별이죠. 저희 부모의 행방이 불분명, 연락 두절이기 때문에 ROTC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체육관인데 12명 지원해서 저 혼자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해병대 제 친구 739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까먹을 것 말씀드리면 시설은 감옥이고 시설은 군대보다 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 뭐 또 여성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군대에 면회를 한번 갔었는데 제 친구 다시는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어릴 때에 제가 22살에 군대 면회를 갔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느꼈던 그 감정들, 뭐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제 유아기 때부터 그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때까지 다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희 막내딸입니다. 제가 딸만 셋인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이제 안 찾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하냐면 이제 제 딸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유추할 수 있고 또 제 DNA가 50%는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뭐 밤도 샐 수 있습니다. 부모님 왜 찾지 않느냐?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맞는 DNA가 없고 경찰서에 갔는데 제가 부모님을 찾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냐? 어디 출신이냐? 보육원 출신입니다. 이거 인명 보장도 안 되고요. 제가 제 학교 옆에 파출소에 갔는데 인명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려 경찰관이 교대 시간에 10명 정도가 서서 제가 보육원에 살았습니다. 그 부모님 왜 처리를 합니까? 제가 실종 아동입니다. 실종 아동은 부모님이 등록을 해야지만 실종 아동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파출소에서는 경찰서 가라 하고 경찰서에서는 파출소 가라 하고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제가 그냥 좀 참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도요. 좀 그런 것들 겪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안 찾으려고, 물론 부모님 찾으면 70살이 넘었겠죠. 아마 어떻게 갑작스러운 어떻게 사고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자, 좀 지루하긴 하지만 좀만 집중해 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뭐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시간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대학 때 어떤 부모님과 헤어졌든지 아니면 어릴 때에 또 아빠하고 사셨는지 좀 다양한 그러한 삶의 어떤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정말 듣고 싶지만 안타깝게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호아동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비혼 부모나 혼외자, 부모 이혼 44%입니다. 무려. 어른들의 잘못인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조심할 수 있죠. 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부모 이혼, 뭐 좀 가볍게 생각하면 뭐 성격 차이, 뭐 부부간의 갈등, 뭐 갈등. 그렇지만 이게 미혼 부모, 혼외자, 부모 이혼이 다 합쳐서 44%고요. 단위 종목으로는 제일 많은 게 아동 학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많이 분노하셨죠. 정말 그 아이가 보호 아동이 아니었다면 절대 그런 사회적인 여러분 공감대나 분노를 형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보호 아동이 되었기 때문에 입양을 갔기 때문에요. 저는 입양이 어떤 그 아동 학대가 보호 아동이 발생했다는 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아동 학대가 정말 문제예요. 저도 조심하듯이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다음 3번이 부모의 사망, 빈곤, 실직,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비행, 가출, 불량, 이제 그냥 집이 싫어요. 나온 아이들. 그리고 저는 뭐 그냥 부모님과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다 합쳐서 7%가 보육원에 들어가고요. 저같이 유기되거나 미아가 7%입니다. 그래서 보육원, 그룹홈, 가정 위탁의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6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 나머지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 부모들이 잘못인 거예요. 44%, 26 합치면 70%인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도 성인이고 이제 부모들을 욕할 수 있느냐, 이 잠재적으로 보느냐, 그게 아니라 이 통계가 그래 나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유기미아가 되어서 이제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양육시설, 보육원 36%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가정 위탁, 친인척, 뭐 대리 양육 이래가지고 친인척도 가고 가정 위탁으로 가고 그 일시 보호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아동 학대를 일시 보호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공동생활,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그룹홈은 한 아파트에 한 명이 7명, 한 명이 6명 정도 돌보는 거고요. 입양적 위탁도 있고요. 그리고 입양이 7%. 입양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동복지시설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이 전국에 237개, 10,000가량 있고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의 강의 초점이 이것이 아니라서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보기에. 자, 사회적 약자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이제 열세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할 우려가 높다. 고아들이 사회적 약자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적 약자가 누가 있을까?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 탈북민, 한부모, 이주노동자 등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과 우리 다 이제 신문 기사나 다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인들은 노인복지법이 있고 다문화는 다문화 가족지원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은요, 아동복지법 하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여기 안에 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동복지법 안에 보호아동들은 보호종료 아동으로 만 18세까지만 돌보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아동이 다른 탈북민이나 한부모나 다문화에 비해서 상당히 관심이 젖어 있고 지원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중에도 가장 아동 중에도 부모가 없는 분이 가장 약자이다 라는 것을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또 가장 더 뭐랄까 제 관점에서 가장 더 좀 뭐랄까 불쌍하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좀 더 보듬어 줘야 되는 아이들이 다문화 고아들. 결혼을 했는데 다문화인 엄마가 생모가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탈북민인데 어머니가 한국에 오면서 같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저에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버려진 아이들, 장애인, 보호아동, 너무나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외되는 아이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심코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벙어리 장갑이 아니라 손모아 장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상인이 아닌 우리는 비장애인이다. 이런 이야기들. 무심코 쓰는 용어 중에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하 발언이나 비하, 혐오, 차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오늘 특강을 통해서 고아 감수성을 한번 길러보자. 어떠세요? 한번 우리 주변에 어디 회사에서나 또 학교 현장에서나 또 주변에 상대방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그 사람들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보자.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걸요. 이제 보호아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이 아동들이 사실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수강생, 우리 선생님들 정말 많아요. 예.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누군가는 한부모가 될 수 있고 미혼부모가 되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또 누군가가 또 심지어 우리들이 한 가정이 되었지만 실직이나 또 질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아이와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이 아이들을 또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가 없다는 게 너무 문제라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이번 특강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도 교수님께서도 가슴을 맑아주셔서 입소 처리입니다. 한 보호 아동이 생기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적합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 입소 후에 일시 보호했다가 상담도 하고 배정이 돼요. 그리고 아동복지센터에 들어갔다가 시청,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절차인데 제가 가장 가장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는 입소 처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처리 쓰레기 처리한다든지 음식물 처리한다든지 화학약품을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너무 받아지더라고요. 선생님도 이건 저의 관점인데 일단 생명에 대한 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 감수성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요. 이 처리라는 것을 보고 상당히 참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불편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처리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당사자 저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가 그런 어떤 처리받아야 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이 있다면 돌봄이라든지 또 더 좋은 말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언어라는 것은 이제 사고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이 좀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 매체 속의 고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부정적 이미지로 악인, 악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 야심가, 복수파, 동정의 대상이고 비현실적인 긍정을 한다. 어떠세요? 어떤 미디어에서 심심찮게 고아 쓰레기, 고아 새끼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드라마에서 극적인 반전 아니면 흥미를 위해서 고아를 많이 활용하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보실 때에는 정말 좀 같이 불편해하고 분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방송국에서 죄송하지만 장애인 새끼라든지 그런 비하 발언을 했으면 아마 방송국이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렇듯 이제 고아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비하를 하고 그런데 이제는 많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운 기사가요. 작년 7월인데 보육원에 기억 없는 코호트 격려가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좀 제발 나가고 싶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차별이잖아요. 집단으로 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도 밖에 못 나가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정말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요즘엔 거의 잘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늘 저희 학교에도 보호 아동들이 있는데 다 같이 그 백신을 맞으러 갔어요. 집단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백신 맞아야 되겠죠? 그것 해야 되겠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어디 노인 재활 시설이라든지 노인들 우리 양로원 어떤 어른들 계시는 곳들 모든 것을 폐쇄했잖아요. 그분들도 정말 1년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 갇혀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쟤네들은 저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건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 올해 초 정확히는 작년 11월경에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모든 보육시설 차량은 노란색으로 해라. 도로교통법에 그걸 정했습니다. 학원차, 유치원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함께 타야 되고. 근데 저도 이 차를 타고 등교를 하긴 했는데 이게 노란 차가 된다면 누가 이걸 타겠습니까? 쟤는 보육원 사는 사람이야. 낙인 효과만 줄 뿐이고요. 그러한 정말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그 차를 타고 간다. 누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했는데 다시 고쳐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도 보육원에 사는 청소년이다. 보호받아야 될
보호받아야 되는 아동들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뭐 안타까운 건 안타깝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차를 안 타겠죠. 저도 예전에 어릴 때 함께 병원에 가면 10명씩 차에 타라고 해가지고 같이 타러 가고 같이 머리 자르러 가고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즐겁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즐겁지만 성인이 돼서 보면 정말 아이들을 얼마나 상처를 주고 또 울리는 일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는 제가 거의 단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뉴스포스트에 올 6월입니다. 부모로부터 방임 넘어 정서적 학대까지 보호대상 아동 면접 교섭권 보장 국가가 나서야. 너무 화가 나는 기사였어요. 아니 화가 나는 일들을 제가 이제 제보를 한 거죠. 보육원에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 아이들을 만나러 오는 부모님들은 10% 안 됩니다. 10명 정도 안 됩니다. 왜 보러 안 오겠습니까? 처음엔 보러 와요. 보러 오는데 사람이 거리가 멀어지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교섭권을 해서 면접 교섭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분들은 그 뭐죠 이제 운전면허증을 좀 취소해라.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가태료 안 내면 운전면허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있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아동 발생률이 줄어들겠죠. 불호 기사는 이겁니다. 내년부터 장애 의무 고용 3.4에서 3.6% 상향된다. 이것처럼 보호 아동들은 가장 취약계층인 우리 보호 아동들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은 가족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부모 연대는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 연대. 보호 아동 부모 연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모 연대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기사는 이런 것들입니다. 보호아동 이제 취약계층으로 인정된다. 사회적 기업에서 그동안 만 34세까지 보호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 안 됐는데 인정이 되었다. 이거 다 누가 노력했을까요? 우리 당사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중에 할 때 숟가락만 딱 얹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생부모, 친부모, 정상 가정, 일반 가정, 이상한 가정, 평범한 가정, 특이한 가정, 자원봉사. 자, 우리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제 제가 영상을 보면 딱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가야 된다. 손들어 보십시오. 고민할 필요는 없으시고, 예,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이런 의견들이 분분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만 볼게요. 자원봉사를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가게 되면, 아이들 너무 불쌍하게 살아. 이러면 오히려 또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원봉사를 안 가면 안 돼요. 자원봉사는 가야 됩니다. 꾸준하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수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원봉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다시 올게. 뭐, 이런 말이라든지, 내가 너 하루 네 아빠가 되어줄게. 하루 아빠는 없는 거죠. 예. 신문 기사에서 그런 말을 써요. 하루 자원봉사하고, 나 너의 하루 아빠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좀 불편하시죠, 세리님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리고 버려진 아동. 저는 5살에 버려졌습니까? 아니면은 지켜졌습니까? 발견된 거죠. 저는 부모로부터는 떨어졌지만 헤어졌지만 저는 누군가로부터 발견되어서 그 가게의 주인으로부터 발견되어서 저는 지금까지 지켜졌고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한 고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제 입장입니다. 제가 보육원에 가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좀 교사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더 좀 나은 직장인이 되었을까? 아니면 변변찮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됐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생부모와 친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사람입니다. 생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그냥 거기까지예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모르고 생부모 보고 싶다, 그립다고 하면 더 이제 마음이 약해질 수 있겠죠. 친부모는 이제 친권이 있는 부모를 말합니다. 입양 가족들이 친권이 있으면 그건 친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쟤는 부모가 없어.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쟤는 부모가 없어. 저는 부모 있어요. 부모가 어디 있냐면 제 원장님, 일대 목사님이신 분이 저의 부모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는 처음에 신학대학교 가서 목사를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를 갔었는데 목사님이 너무나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사회사업가도 하고 학교 이사장도 하시고 교장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도 훈장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분을 멘토로 생각하고 또 그분의 사모님 이대 원장님께서 제 결혼식 때 앉아도 주셨고 이렇듯 저는 뭐랄까 이 생각을 제 중심이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제가 제 동생도 돌볼 수 있고 모든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을 잘 구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그래도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좋은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이제 영상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것은 관심일까요? 비하일까요? 제가 되게 참신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내일 점심 싸울 수 있니?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셨고, 엄마 먹고 싶어? 질문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걸 아빠 보고, 뭐 진짜 아빠니? 그 다음에 너 내일 준비물 못 가져오지? 너도 왜 다 같은 옷만 입고 다녀? 등등 이런 얘기 들으면 관심은 관심인데 뭔가 피하는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논리는 조롱하는 듯한 느낌도 나고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 되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관심은 관심인데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결론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민감하게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한번 들고요. 그렇습니다. 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예. 40분이 지났는데요. 이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공유를 예, 잘 듣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공유를 아마 영상이 좀 깁니다. 아마 느낌상 쌤들이 재미없게 보신다 싶으면 제가 바로 끊도록 하고요. 예,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영상이랑 소리가 잘 들리나요?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음소거 하셔서. 예. 아니요. 그 부분은 못했네요. 잠시만요. 예. 그러면은, 잠시만요, 쌤, 잠시만요. 그러면 화면 공유에 왼쪽 하단. 제가, 있습니다. 소리 공유. 예. 혹시, 예, 소리 공유가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를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강의에 거의 학습 목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호아동에게 학교 교육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집단 생활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학교 갈 때 가정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동물하고 산 친구 있죠. 늑대 소녀 뭐 이런 것처럼 그게 그 환경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 거야. 아마 늑대 소녀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5살에 들어갔는데 전혀 지금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요. 그때 들어가서 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학교 가니까 자기만 바라봐 주는 그리고 여기 바로 가슴에 손수건도 달아주고 손을 잡고 오는 부모님이 계시구나. 가끔씩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정문에 서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구나. 그리고 아침마다 준비물을 사기 위해서 군것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고 사 먹는 아이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가면서 알게 되는데요. 집단 생활에서 세 개를 제가 구분해 보았습니다. 좀 유식하게 사회화, 학력 격차와 재생산으로 한번 구분해 보았는데 보육원과 가정을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학교도 또 하나의 집단 생활이니까 학교 생활이 즐겁긴 해요. 적응도 잘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의 철부지처럼 행동과 학교에서 철부지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애교도 부리고 투정 부려도 학교 가서는 투정 안 부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육원 아이들은 보육원에서도 투정 부리고 그냥 막 땡깡 부리고 학교 가서도 땡깡 부리고 왜? 뭐 부모님, 부역사님하고도 별로 뭐 사이가 안 좋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사이 안 좋으니까 학교와 보육원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있다 보면 뭐 학교만큼 더 심한 욕들을 많이 배워요. 행동도 많이 배우고요. 가끔씩은 여러분 기사 통해서 알겠지만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것도 종종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살지 못하니까 온전한 부모상을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학력 격차를 보면 이제 학교 갈 때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대에 등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 행사에 때 보면 뭐 학교 남아서 공부도 해야 되고 가끔씩 학교 빨리 가서 상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또 뭐랄까 선생님들의 큰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행사에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아 효능감이나 뭐 피그말리언 효과나 이런 것처럼 기대를 하지 않으니 아이들은 더 이제 공부에 늘 등한시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다른 또 비행을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한 시설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어떤 고아에 대한 프레임, 보호 아동에 대한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예. 그 속에서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혼자 스스로 튀는 행동을 하면 또 그 무리에서도 왕따를 당합니다. 예. 집단 생활, 뭐 보육원도 집단이었고요. 계속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양육시설, 집단 생활을 했고요. 또 그룹홈은 6명, 7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성장한 아이들하고는 또 뭔가 좀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산, 사회적 배려자 교육이 매우 부족하고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게 보시면 교육 과정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배우신 분들이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을 하셔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선 치더라도 정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이 사회자 배려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배운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갈 때 그래도 그들의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계속 재생산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아이들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좀 이렇게 학교 교육을 싫어하는 아이들하고 우리는 잘 어울렸어요. 학교 교육을 싫어하는 아이들. 그래서 또 학교에서는 우리들을 보고 뭐 잠재적으로 이 아이들 학교에 부적응할 거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럴수록 교사들이 또 우리가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더 특별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교육이 보호 아동에게 한 차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심각한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오늘 단독으로 첫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1980, 1990,
90년도 졸업 앨범입니다. 밑에 글씨 보시면 학교 마을. 그 당시에 동네별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무선동, 성내동, 삼락동, 문당동, 교동. 우리는 교동 소속이에요. 교동 소속. 교동에 있는 보육원입니다. 근데 교동 아이들과 찍지 않고 저희는 학교 마을이라고 따를 했다는 거죠. 학교 마을이라는 동네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아이덴티티가를 불명확하게 하는 사진의 정체인 거예요, 이게요. 7명이 있는데, 물론 저도 있죠. 저 말고는 가출을 자주 하고, 뭐, 지금도 변변차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졸업 앨범에 보육원 아이들 뭐 몇 명이 있는 학교에서 너희들끼리 찍어 이랬다가는 아마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우리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를 불편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만약 이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선생님 이거는 차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수없이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해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앨범 보면서 제가 제 친구, 저도 앨범이 없어서 다른 친구 앨범을 보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럼에도 뭐 싸움 꽤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누구랑 친하게 지냈는지를 봐야 내가 성장을 하면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서 제가 앨범을 살펴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학교 말이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거 정말 지금이라도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예, 도와주세요. 예, 나중에 함께. 자, 보호아동에게 사회교육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어릴 때는 저희가 의료보험이 일종입니다. 일종. 그러면 모든 것이 돈을 안 냈어요. 패스. 팔 불러줘도 무료. 뭐든지 다 무료입니다. 지금도 아마도 그럴 거예요. 다 무료, 일종.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일종인 줄 알았습니다. 이 의료보험이. 일종이다 보니까, 사회 나오니까, 왜 이제 만 18세 나오면 왜 의료보험이 우리가 돈을 내야 되지? 그러한 것들. 거기서부터 이제 부닥치는 거죠. 왜 돈을 내야 되지? 어릴 때 머리를 공짜로 잘랐거든요. 미용실에서 봉사를 해주면 한 차로 10명 가서 잘랐어요. 그러면 나중에 머리 깎는 돈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공짜로 잘랐는데. 너무 좋은 뜻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뭔가 조금 더 지원을 바라는 듯한 그렇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빨리 극복했습니다. 빨리 극복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결손가정 장학금 수여식인데 여러분 보시면 흔히들 최근에는 없어요. 결식 결식 아동 장학금 수여 이런 식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찝찝한, 왜 지금 같으면 다 걸리죠. 개인정보 이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심심찮게 지금도 어떤 것을 이루어지긴 합니다. 돈을 받으면서도 이건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왜 내가 결손 가정이라는 것을 말해야 되지? 심지어 지금 정부에서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거 통합 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낼 때 네가 얼마나 어떻게 사는지를 적는데 가난을 증명하라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게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거를 시정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나 너무 불쌍하다, 아프죠, 나 너무 힘들게 산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지만 주거통합 지원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도의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번 죽이는 거죠. 사는 것도 힘든데 대학생이 되어서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 국가에서 주거를 지원하랬더니 너 가난을 증명해라. 이거 좀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 좀 공감 좀 해주시고 우리 좀 공감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 떠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편견과 고정관념이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을 잘 못하니까 보육원 출신이라서 저래. 하루는 몸이 아파서 사장님이 얘기를 못하고 알바를 못 갔더니 너 보육원 출신이라서 이래.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니 처음부터 잘해주지 말든가. 사장님께서 특별히 너 보육원 출신이니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막대하는 거죠 또. 만약 이 아이가 부모님이 계셨다 이러면 적당히 잘해주겠죠. 그 다음에 아파서 안 나오면 얘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22, 3살 됐는데 이 아이가 일을 못하니까 너 그 다음부터 나오지 마. 그런 또 차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호 종료 아동에게 사회 적응이 무엇일까요? 주거지. 제가 26세 집 계약을 할 때 부모님이 없다고요. 이제 계약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보호 종료 아동이 일컫는 말의 한계가 있고요.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또 여러분들도 직장에 계시면 흔히도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잘 되면 아들 잘 키웠네. 그러면 저는 부모가 없는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컸을까요? 뭐 고아라서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 차별과 또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경찰서에서 겪었던 그 얘기는 아까 제가 했습니다. 제가 실종 그래서 지금 제가 말장난 같지만 저는 주변에 가면 이제는 실종 부모를 찾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 되게 신박하죠. 우리나라에 실종 아동 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잃어버리시면 실종 아동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이 개입되어서 아동을 찾을 때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수사를 합니다. 수사. 저는 실종 부모를 찾습니다. 저를 버린 실종 부모. 근데 지금 제도권 안에서는 실종 부모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고요. 자, 문제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잘 들으셨으니까 보시면 빈칸 채우기. 사천은 뭘까요? 사천. 사천명은 1년에 발생되는 보호 아동 수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2,500명은 보호 종료 아동 수. 1년에 이제 보호가 종료가 되어서 만 18세에 사회로 나옵니다. 취업을 하든 대학교에 가든 뭐 대학교에 가면 연장이 되지만 대학교 안 가는 이상 대학교 가도 나는 나가겠다 라고 하면 그런 아이들이 2,500명이 나와요. 과연 거기 자립이 제대로 될까요? 뭐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가정이라고 생각해보자. 한 청년이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너 이제 집 나가. 집도 네가 구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빈칸입니다. 모든 아동은 어디에서 자라야 할까요? 가정. 감사합니다. 야, 가정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있는 거고 정말 이건 여러분 시간만 되시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말하는 아동 인권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그런 강의를 좀 몇 번 하니까 정말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이 행복 추구권이 안 되고 헌법에 나와 있는 또 생존권, 기본권이 되지 않는다. 저는 아까 제가 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아입니다. 고아여도 행복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말이 거꾸로 되면 큰일 난 거죠. 예. 고아인데 불행해요. 불행하면 느껴요. 이거면 이제 끝난 겁니다. 막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가정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 보육원에서는 왜 부모를 잊으라 하는가?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부모가 없다고 해서 그리고 저 말고 9명 정도는 부모님이 다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보육원 오면 칭얼대고 그리워하고 또 찾아오지도 않는 그분들을 보면서 보육사들이 빨리 잊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거죠. 여러분 많이 공감해 주시면 아마 복 받을 겁니다. 성경에도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신원하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받는 비결이 아마 고아들을 위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 아동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가 책임지기 전에 보호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뭐 미혼모나 한부모나 그다음에 이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그것들을 다 신이 아닌 이상 다 이렇게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동 학대와
이혼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 라는 제 생각이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에 제가 또 생각나는 건 보호아동을 아프게 하는 말, 학교에서 부모님 없는 사람 손들어. 제가 작년에 3학년 담임을 했었거든요. 설문 우리 가정통신문 주면서 엄마에게 사인 받아와.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저희 반에 보육원 아이가 2명이나 있었는데 저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텔레비를 보면서 그런 숙제를 냈다 하더라고. 학교에서 부모님 안마하고 오세요. 소감 적어내세요.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 부모님이라 하지 말고 보호자라고, 보호자 안마하고 오세요. 세상에는 부모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부모님께 편지 쓰기, 보호자에게 편지 쓰기가 있어야 되겠고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이제 학교 초에 자기소개서에 가족관계 이제 안 적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된다. 맨 땅에서 시작하는 너에게, 그리고 베이비박스 이종남 목사님께서 쓰신 아가야 어서와 많이 힘들었지 라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편견에 대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세상을 바르게 보는 6가지 따뜻한 시선에, 여기에 보면 이제 편견, 다문화 가족에 대한, 탈북민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편견들이 편견을 버리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이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 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고정욱 작가님, 우리나라에서 책을 가장 많이 쓰신 분 계신데, 이분하고 제가 소통이 되어서 내년에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동화책을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꼭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세상에서 지켜진 아이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운데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누구인지는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도 뭐 5살 때까지 보육을 살다가 가출을 해서 뭐 유명 인사가 되었죠. 근데 최근에 모든 것이 아프다는 것이 거짓말로 이제 나왔고, 이걸 인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2가지인데 사람들이 그 댓글에 그런 얘기를 남깁니다. 보육원 아이들 도와줘도 아무 소용도 없다. 절대 아니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줘야 되고, 또 이분을 통해서 다른 보호아동을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정중히 한 부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후원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제 보호아동들의 권리를 좀 찾아주면 좋겠고요. 고아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요. 또 생명도 좀 존중하면 좋겠고, 보호아동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보호아동 가정 위탁도 해봐야 되고, 할 수 있으면요. 그리고 보육원 후원하면서 지켜보기. 어디 시형인지 강명인지 어느 보육원에 공금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후원자들이 그걸 고발해가지고 그 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문을 닫으면 아이들이 또 뿔뿔이 다른 시설로 가야 된다는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 후원자들이 그것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호아동을 지켜주는 법을 좀 더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북한 이탈 주민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은 아주 또 많이 미흡합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공부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별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선 그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또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약속하고 보호아동 함께 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주변에 보시면 보호아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호원 출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만약에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좀 더 둘러보시고 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호아동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일원이죠. 아동이 존중받아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보호아동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진행해주신 이성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 좀 가지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대신 제가 이성환 선생님께 선생님들께서 우리 나행고 유튜브 채널에 만약에 댓글로 저 고대 교육대학원에서 강의 들었던 학생입니다 라고 네. 질문을 하시면은 꼭 네. 좀 더 깊이 있게 네, 네. 답변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몇 가지 저희 수업 내용과도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를 좀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세상에서 지켜진 아이들이라는 소개해 주신 책 제목도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성남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한 존재인 거죠. 그냥 아동도 아니고 부모가 없는 이제 이런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좀 약간 기억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약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원이 있지만은 부모가 없는 적극적으로 정말 도와주는 아이들이 없는 경우에 그 아이들이 가장 어떤 혜택을 사회적으로 지킴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지킴의 하나가 저는 학교 교육의 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남 선생님께서도 학교에서 인생을 바꿔주는 체육 선생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비교사로서 학교 현장에 갔을 때 그만큼 좀 더 이렇게 예민함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을 때 어떤 아이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만남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또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도 참고로 아까 이성남 선생님 그 잠깐 그 상 수상하시는 거 보여주셨는데요. 대한민국 수상상은 저도 주위에서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엄청난 상이에요. 선생님들 지금 예비교사시잖아요. 예비교사로서 정말 이 상은 정말 엄청난 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성남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보호 아동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안 하셨지만은 저희 체육 선생님으로서 사실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수업 교수학습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좀 많이 개발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특히 이제 체육교과 선생님들은 또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하셔도 또 많은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선생님들과 직접적으로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건 너무 아쉬운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이성환 선생님의 특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네.